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제갈량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전략을 잘 짜는 사람, 삼국지 최고의 천재,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제갈량은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삼고초려, 천하삼분지계, 남만정벌, 북벌,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장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왜 끝내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그 정도의 천재였다면 결국 결과까지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왜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끝내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뛰어나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항상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끝까지 이기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 자원이 가진 한계, 조직의 체력, 함께 가는 사람들, 상대의 수준, 그리고 운까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천재 한 명이 모든 것을 뒤집기엔 너무 불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제갈량을 신화가 아니라 현실 속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처음부터 큰 세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조용히 때를 보던 사람이었고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간 끝에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하나의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바로 천하삼분지계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놀라운 판단입니다. 조조가 가장 강하고 손권은 강동의 자리를 잡고 있고 유비는 아직 기반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유비가 살아남을 길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전체판의 재편 속에서 찾았습니다. 즉 그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면 앞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이게 제갈량의 강점입니다. 그는 눈앞의 싸움보다 전체 구조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설계자는 반드시 좋은 완성품을 남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부족하면 어렵고 시간이 없으면 어렵고 현장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제갈량에게도 바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를 할 줄 알았지만 그 설계를 밀어붙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총나라는 작았습니다. 위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고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오나라도 있었지만 촉과 오는 끝까지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즉 제갈량은 가장 약한 진영에서 가장 강한 상대를 상대로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빼고 그가 왜 통일하지 못했는지만 보면 평가가 너무 단순해집니다. 그는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승산이 넉넉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유비의 죽음입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비가 있을 때의 제갈량은 강력한 참모입니다. 하지만 유비가 죽고 난 뒤에는 사실상 나라 전체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참모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되면 전쟁만이 아니라 정치, 행정, 인사, 재정, 민심 모든 걸 다 봐야 합니다. 제갈량은 그걸 전부 떠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삶은 천재의 삶이기보다 책임자의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갈량을 보면 계책과 전략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후반부는 전략가라기보다 운영자, 관리자, 수습자에 더 가깝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든 버티게 만들어야 했고
작은 자원을 쪼개가며 조직을 유지해야 했고 내부를 다잡으면서도 밖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뛰어났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졌습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한계입니다. 천재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그랬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꼼꼼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남에게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챙겼고, 직접 판단했고, 직접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직접 보면 실수가 줄고 속도도 나고 품질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이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돌아가지만 그 사람이 지치거나 사라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촉나라가 그런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제갈량은 촉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촉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의 위대함이면서 동시에 한계입니다. 그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크기 어려웠고 그가 너무 책임졌기 때문에 나머지가 덜 책임지는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현실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유능한 대표가 모든 걸 직접 챙기면 회사 초반에는 빠르게 굴러갑니다. 하지만 그 대표가 쓰러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보다 그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딱 그렇습니다. 그는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가 그에게 너무 기대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북벌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제갈량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북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북벌을 했을까? 차라리 안에서 힘을 기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혹은 왜 결과를 못 냈을까? 이 질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입장에서 보면 북벌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촉은 작았고 오래 버티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냥 안에서만 버틴다고 해서 시간이 촉편이 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위가 더 안정되고 강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제갈량은 움직이지 않아도 위험하고 움직여도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움직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건 무모함이라기보다 소극적으로 죽느니 적극적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제갈량은 분명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그의 북벌은 늘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촉의 물자와 병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위나라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제갈량은 너무 무리한 승부를 보기보다 전체를 잃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한계입니다. 그는 도박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화려한 승부로 모든 걸 뒤집는 스타일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며 조금씩 밀고 가는 타입이었습니다. 이런 리더는 조직을 오래 살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는 약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았고 너무 허술하지 않았고 너무 급하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큰 참패도 적었지만 결정적 대승도 적었습니다. 즉 그는 나라를 지키는 데는 강했지만 천하를 뒤집는 데는 구조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걸 정확히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재에게 모든 걸 기대합니다. 뛰어나면 다 해야 하고 천재면 결국 이겨야 하고 실력이 좋으면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도 자원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고 천재도 조직이 받쳐주지 않으면 느려지고 천재도 시간이 부족하면 소모됩니다. 제갈량은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제갈량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상징적일까요? 그는
화려하게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다가 닳아버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들을 더 슬프게 합니다. 실패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몸이 먼저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책임으로 자신을 태운 사람처럼 기억됩니다.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비록 통일은 못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했다는 감정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에서 사람들은 무조건 승자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진 사람,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몫을 다한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제갈량이 그렇습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촉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로라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더 빨리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는 천하를 완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최대한 오래 버티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시대에는 완성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갈량은 그 어려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갈량은 왜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천재였지만 가장 약한 진영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가장 부족한 자원으로 가장 강한 상대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타입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살리며 가는 타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품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 무리한 승부를 보기보다 나라 전체가 버틸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려한 승리는 적을 수 있어도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패배한 천재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 천재로 기억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갈량은 능력이 부족해서 통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라를 떠받치느라 천재의 힘을 공격보다 유지와 책임에 더 많이 써야 했기 때문에 끝내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손권은 왜 두 형 유비와 조조 사이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래 버티는 리더는 무엇이 다른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